네, 최근 들어서 신삼고, 삼시, 오중고 등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우리 증시가 티핑 포인트, 즉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문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파월 연임 소식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브레이너드 실세론이 월가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우리도 지난번에 파월에 이렇게 연임이 결정될 때 네. 이게 사실 브레이너 인사다 하는 이런 것을 시청자분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에서도 브레이너의 실세론에 대해서 아주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이 월가에 브레이너의 실세론 이것이 파다하게 확정되면서 지금 월가에서를 비롯해서 미국의 정계라든가 이런 쪽 워싱턴 정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했을 때는 이렇게 차기 페드 의장으로 이렇게 브레이너가 맡아놓은 당상이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네. 보고요. 우리가 이번에 인프레 파이터를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전쟁을 선언하면서 앨런 경제장관이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컨트롤 타워인데요. 인프레 문제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했지 않았느냐. 결과적으로 미 국민들은 인프레 문제에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낙관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미국의 국민들의 경제 고통을 좀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 하락, 경제 관련 지지도 하락, 그러면 경제 컨트롤 타워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각도에서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제닛 앨런을 바꾼다면 누구로 바꿀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브레이너 이사가 지금 아직까지 이사죠. 부의장으로 임명됐으니까 네. 크라라다가 내년 1월 말이니까 아직은 이사입니다. 부의장으로 내정됐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 재무장관으로 브레이너 이사가 지금 꼽힐 정도로 굉장히 실세론이 등장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파월의 인사가 아니라 브레이너 인사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장세에서 보면은 뉴욕 이렇게 증시가 오늘 추수감사절 이렇게 세기 때문에 휴장이었습니다는 그렇죠. 추수감사 직전에 이런 실세론이 나왔을 때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3대 지수 중에서는 나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죠. 그리고 일정 그래프 보면 전장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전장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이게 이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장세를 보이는 것은 역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얘기 나오지만 그러나 브레이너로 인해서 금융 완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장후반에 좀 낙폭이 줄어가는 이런 쪽이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전양 후강 하루만 나타났습니다는 이런 모습이 계속될 때는 과거의 주가가 떨어질 때 사실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진다. 최근에 여러 가지 거품 붕괴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티핑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도 한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한번 오늘 뉴욕 증시가 휴장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그냥 좀 이렇게 긴 호흡을 갖고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여유롭게 한번 보실 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자, 4분기 성장률이 6%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 이펙트 전분기가 지금 2%가 이게 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세일이 좀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전앵커 요게 딱 끝나면 네. 추수감사절 첫날에 맞았는데 생각만큼 세일이 판매량이 많으냐 나오는 것을 아까 우리 캐스터분께서도 분석해 주셨으니까 저한테 좀 질문을 다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히려 과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6% 이상 나온다 이렇게 보면 자 시청자 여러분 한번 왜 TP 포인트 증시가 나오냐면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6.7%였었죠. 3분기가 지금 어제 발표했는데 속보치 2.0에서 조금 올라갔죠. 잠정치가 되겠습니다. 2.1%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베이스 이펙 때문에 추수감사절 세일 이런 것 때문에 4분기에서는 4% 이상 6% 이상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자 2분기 피크
그다음에 3분기 떨어져 다시 4분기 올라가 그다음에 내년 1, 4분기는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전형적으로 W장 모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단기 경기 사이클이. 그러면 단기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W장 되면 미국 경기가 사실 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지표상의 일중 그래프에서 전약 후강의 모습은 사실 이런 그 경제 펀더멘탈 측면과 맞물려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보면 티핑 포인트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티핑 포인트와 함께 최근에 우리 경제를 두고 신삼고, 삼시, 오중고라는 용어까지 나오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오늘 그 과제를 좀 제가 던져드렸는데 질문 안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할까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보면 추수감사절 세일 어제 첫날 맞았죠. 네. 많은 사람은 추수감사절 세일 이렇게 하지만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추수감사절 세일이 그만큼 생각만큼 이렇게 높진 않을 겁니다 하는 네. 것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추수감사절 세일에 우리 캐서분께서 아까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정 현안에서 가장 높은 것을 인플레를 문제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플레 전쟁을 그걸 선언하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집권당을 평가할 때 왜 인플레 파이터를 역할을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저리 인덱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실업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더한 네. 것. 근데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미 국민의 경제 고통에 아주 민감할 만큼 이게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특히 중하위 계층들은 굉장히 생활 물가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자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전쟁이다 하면 이게 푹 부각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내 소득에서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같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네.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미국 사람 저축률이 올라갑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캐스터께서도 이렇게 부분적으로는 명암이 갈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불거질 때는 미래가 불확실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소비를 줄이니까 첫날에 나온 모습이 예상보다는 그렇게 세일 규모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국내 일부 그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세일, 보상 소비, 코로나에 대한 보상 소비, 그래서 빅세일, 증시 올라가 이렇게 대부분 분석하는 시각과 달리 일부 유튜브에서 이제 유명 유튜브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미 국민의 생활 속에 파고들면 인플레 문제가 불거지면 사실은 저축률이 올라가서 추수감사 세일 그다음에 다음 달에 있는 크리스마스 세일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 신년에는 제너리 이펙트 이런 쪽에서 네. 생각만큼은 올라가지 않을 첫날의 모습에서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이제 시청자분이 좀 이렇게 좀 풀어달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온 것은 사실 그 경제라든가 증시에 아주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 신조어들 대해서 시청자분이 그래서 경제 식견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리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신삼고. 근데 이제 삼고 개념은 언론사마다 이게 학술적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저널리즘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그때마다 변수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이렇게 신삼고는 어떠냐면 금리 올라가, 네. 달러 가치 올라가, 그리고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 이렇게 해서 기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동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신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부여됐고요. 또 한 가지 새로운 용어 중에 3C 영어 이니셜 C라는 용어에서 3C라는 용어가 이제 시청자분도 저한테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3C는 코스트 지금 비용의 코스트의 비용 상승 인플레라 그러죠. 예. C 그다음에 지금 공급망 구정이죠. 체인 해서 C. 그다음에 다른 한 그 C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갑작스럽게 3C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네. 이제 환율이 올라가죠. currency 해서 C 해가지고 요 이니셜을 따서 3C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중고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어제부터 이제 종부세가 날아오는데요. 상당히 받고 나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종부세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또 어제 금리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금 고지서는 날아오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물가는 지금 그 김장을 많이 저도 이제 김장을 담는 남자들의 역할이 있거든요. 김장을 쪼개고 씻고 소금 절이고 하는 것은 여성분들이 합니다는 이게 이제 물로 씻으면 그 네.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시작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절인 그 배추가 물에 젖고 그 씻으면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남자들이 역할을 하는데요. 네. 사실 그 김장을 담아봤습니다는 진짜 배추값 비싸거든요.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올랐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새우를 쓰거든요. 생새우값 많이 올라갔죠. 파, 그다음에 갓 이런 게 전부 다 무엇보다도 올해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 되기 때문에 중국산 쓰지 않고 사실 태양초를 쓰는 사람은 고추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생활물가가 올라갔다. 물가가 올라갔다. 세금 고지서 올라가. 한국은행은 아랑 것 없이 금리를 올려. 그다음에 생활물가 올라가.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중고 얘기 나오는데요. 이건 뭐 지금 말씀하신 세금 올라가. 이자 올라가. 일반적 개념에서 물가 올라가. 그리고 규제 올라가. 이런 쪽에서 5가지 사항을 얘기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터진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라든가 증시가 하나의 전환점, 네. 미국과 마찬가지로 티핑 포인트 얘기가 나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용어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뭔가 경제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네네. 같은데요. 어제 열렸던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말이 많죠. 그 기준 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유가 있을 때는 그 금리 인상에 박수를 치지만 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더더구나 이제 8월 조치에서 MZ 세대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출 금리가 6%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또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과 정당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굉장히 국민들은 굉장히 좀 한숨을 내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한숨은 굉장히 어려운 볼멘소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이주열 총재가 이렇게 이렇게 회의 결과를 발표할 때만큼식으로 각국들이 기준금리를 올릴까 하는 것을 좀 한번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정확한 그 현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진국들 한번 보겠습니다. 페드라든가 오늘 또 유럽에서도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IMF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1인당 GDP. 선진국들은 금리 인상, 조기 금리 인상 나오지만 또 우리보다 경제 여건이 좋지만 기준금리 인상하는 국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경제 여건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상도 편제 방식이 다르지만 우리는 3.2%지만 미국은 소비자 물가 6%가 넘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고 기준금리에 대해서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약신흥국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약신흥국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금리를 가장 많이 올린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6차례 올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터키 국가는 금리를 내렸죠. 이거 전해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터키의 금융시장이 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IMF의 기준으로 선진국입니다. 그러면 이제 IMF 기준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월드뱅크의 기준, 이렇게 해서 모건 스탠리의 기준, 파이낸셜 타임스 기준 이렇게 해서 선진 신흥국 내지는 선진국 포함해서 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2번 올렸습니다. 우리에게 2번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경제 여건이 좋을까? 시청자분의 판단. 성장률은 편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는 우리가 3분기의 성장률이 0.3%로 전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1.2%입니다. 미국은 2%입니다. 중국은 뭐 우리보다 경제 발전 낮긴 하지만 그래도 4.9%입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2% 이상 다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10월에 3.2% 편제 방식이 다른 게 하지만 미국은 6.2%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부분이 단순히 중앙은행의 목표인 물가, 그다음에 고용 이런 것보다도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 고치서 날아오고 배주값은 올라가고 하는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당성 여부를 가져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페드뿐만 아니라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시장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의 정당성을 따질 때는 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정책금리 안에 금리 스프레드를 거시경제에서는 인트리스 시스템, 금리 체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정책금리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우리가 얘기하는 국채금리와의 스프레드가 잘 유지가 돼야 네.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진국들은 기준금리 아직 올리지 않았죠. 근데 이제 시장금리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 지금은 코로나가 극복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으면 기준금리는 가능한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주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만 기준금리는 계속 인상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지금은 코로나가 극복하는 상황인데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재확산세 있죠. 유럽이라든가 한국도 지금 4천 명이 넘어가는 재확산세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자 느닷없이 금리를 올려놓고 다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크게 확정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 다 그때 또 내립니까? 그러면 그때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의 금리 체계상 보면 자 선진국은 금리가 지금 대부분 다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금리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1.64%입니다. 네. 코로나 이전 상태를 다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그 10년물 시장 금리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10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미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시장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까? 뭐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적자 국채 발행하는 거 문제죠. 적자 국채 하니까 채권 시장의 채권 공급 물량 증대, 그다음에 채권 가격 떨어져 반별 가격이 시장 금리 올라가. 그리고 다중복합 인플레 문제. 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면 기대 수준의 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대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다중복합 인플레는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증가. 왜냐하면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같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책적으로 쉽게 가져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가 아주 에스컬레이트해서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는 왜 안 오르느냐? 금리책에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상황인데요.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더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뭐냐? 통화정책은 시스템이 작동될 때에는 선제적으로 운영, 프리엠프티브로 운영하지만 비상시에 우리가 위기가 극복될 때는 가능한 신중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능한 신중하게. 이게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입니다.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 앵커가 있잖아요. 이게 중앙은행 총재가 이렇게 코로나 극복한다. 아직도 그렇게 남아있는데 다른 목적 생각해서 금리를 쭉 올려놓고 코로나 확산해서 경기가 떨어지면 금리를 다시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 PD 우리 입장의 자막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긴 했지만 선진국에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장 금리의 상승폭, 국고채 금리의 상승폭이 올라갔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속도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올려버렸거든요. 두 차례. 그러면 통화정책의 불가역성 문제, 그러면 한국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빨리 극복할까? 하는 것을 한번 시청자 보시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금 환자 수가 오늘 아마 4천 명이 넘어갈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경기가 거꾸러지냐? 거꾸러지면 또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 선진국의 통화정책과 한국의 통화정책과 그리 금리정책과 다른 점이기 때문에 시청자분한테 이런 부분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다. 코로나 확진은 4천 명이 하는데 금리는 느닷없이 올려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다. 선진국가가 상당히 반대적이고 이론적으로 보면 통화정책의 불가역성에 위배된다 하는 네. 이 측면이 지금 모습다. 어쩌거나 금리를 올라가는 국면에 신삼고의 3고가 한 변수가 금리다. 우리는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대출금리 보면 6% 이번에 올리는 거기에서 아무리 행정지도가 있다 해도 중하위 계층들은 대출금리 7% 이상 네. 금리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3고의 한 변수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금리 이외에도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고 어제 내내 화두가 됐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이건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국제유가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은 뭐 올라가죠.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직후가 이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는 그때 서브사이크산 점유율가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80달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국제유가가 80달러대 하지만 작년 그 4월 16일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4월 16일에 16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1년 정도 되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솔린 가격에 경제 고통 지수에 많이 제어되는데요. 작년 4월 달에 그리고 미국은 바로 시세가 바로 가솔린 가격에 반영되는 시장 경제 체제가 잘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6달러에 가솔린 가격을 딱 받아들다가 지금 80달러에 가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 파이터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 전략 원유 비축분을 푸는 거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전략 원유 비축분이 푼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유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실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원자재 슈퍼 사이클 얘기가 작년 이맘때에 나와서 다시 한번 거론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슈퍼 사이클은 가격 상승 국면이 20년 이상 지속될 때 슈퍼 사이클 국면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네. 작년 이후에 우리가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은 강만 선수의 스파이크 때리는 속도가 굉장히 센데요. 그걸 슈퍼 스파이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단기간에 올라가는 현상은 슈퍼 스파이크로 슈퍼 사이클과 비교하는데요. 사실 국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슈퍼 사이클 얘기를 쉽게 얘기합니다는 국제 상품 시장에서는 코로나의 유동성의 그 풍부화증과 함께 실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사실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자원의 무게와 함께 올라가는 현상은 이런 코로나는 특수한상. 그다음에 지금 이기주의에서 자원의 무게화 있다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 따른 이런 슈퍼 스파이크 현상이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정해드리겠습니다. 슈퍼 사이클이랑 슈퍼 스파이크는 좀 비교를 제대로 해봐야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대목도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오늘 3거 현상을 하기 위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네. 단기적으로는 다음 달 2일 오스트리아 윈에서 있는 오펙 플러스 정상회담에서 사실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그 지난달 이후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전략 원유 비축분을 풀기 전에 사실 증산 100만 배럴 이상 증산 그다음에 오페크 국가들은 신용만 했죠. 40만 배를 증산해서 갭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전략 원유 비축분 풀어 그다음에 지금 오페크 플러스 국가는 증산하기로 협의했던 40만 배럴마저 안 한다 하는 입장이 지금 원유 전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러시아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를 진전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동유럽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라든가 뭔가 이렇게 동유럽 보면 지금 정도는 유엔군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이 사실 파견해야 될 당시입니다. 근데 미국이라든가 이런 그 입장에서 이렇게 미군을 파견을 못하고 공동 차원에서 유럽과 합심해서 유엔군을 그렇게 거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아프가니스탄 조기 철군이라서 미 국민들 여기에 대해서 그 지도가 떨어지는 이런 미국의 부담과 함께 사실은 트럼프가 내는 잔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서운한 측면이 많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주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었죠. 왜냐하면 마침내 독일 같은 경우는 연정이 구성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인당과 녹색당과 환경보호당이 연정이 되는데요. 기민당이 빠졌습니다. 기민당은 뭐냐? 독일의 메르켈 정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3인당의 다음 달에 슐츠가 이제 사실 차기 메르켈을 이어지는 이런 독일의 총리를 맡는데요. 독일은 유럽 통합의 맹주였지 않습니까? 슐츠인데 지금의 연정으로 구성된 데는 대부분 다 좌파 성향을 많이 갖고 있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 연대해서 유엔군조차도 그러니까 유엔에 국가도 파견하기 어렵다 하는 시각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 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페크 플러스 회담에서 진전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감산, 국제유가 100달러, 미국의 고통, 국민들의 고통, 그다음에 매장량 증대, 대륙분 개발, 매장량 키워내
이런 식으로 해서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목은 상당 부분 지켜볼 대목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국제유가는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료라든가 이런 게 $80까지 이렇게 올라간 상태다. 네. 이것이 신삼고의 두 번째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채 금리, 국채 유가에 이어서 최근 좀 상승하고 있는 달러 가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달러도 많이 올라갔죠. 네. 이 문제는 이제 간단히 줄이면 달러 인덱스는 89 레벨에서 지금 96, 7 레벨까지 이제 바짝 다가서는 모습.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올해 1,080원에서 지금 1,100, 어제 1,190원 정도 찍었을 겁니다. 1,190원, 1,190원 마감 지수로 1,190원 찍었죠. 그래서 이번 주체에 기준금리 1%대, 그다음에 코스피도 3천선 진입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3천선 진입했죠. 그다음에 국제 원달러 환율도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1,200원 선 하는데요. 지금 마감 지수로 1,190원 되다 보니까 이미 체감적인 지수 같은 경우에는 1,200원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주체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달러 환율만큼 1,190원 정도로 해서 근데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초 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사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추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삼고의 달러 강세가 거기에 하나 포함시켜서 네. 신상고 얘기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미중 마찰을 비롯해서 변수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모습은 머니 피보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피보팅이 중심축 이동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머니 무브 현상, 그레이 로테이션 현상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 로테이션 채권에서 증시로, 그다음에 머니 무브는 증시에서 사실 채권으로 이런 용어는 잘 아실 겁니다. 네. 근데 거기에 머니 피보팅은 사실 중심축이 이동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미국 증시에 보면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현명하실 겁니다. 서학개미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아마 이것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주초부터 많은 사람이 대형주 갑니다. 코스피 300 갑니다. 국내 주식 추천하는 것보다는 사실 해외 자본 수출을 하는 측면에서 미국에 이렇게 보면 미국의 주식 그래서 올해 보면 전반기에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배당주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미국 주식을 해서 글로벌 브로커리지라는 GBK를 한 사람들은 올해 좀 세금 부담이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주식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 글로벌 ETF도 마찬가지고 네. 중국의 전기차 ETF도 마찬가지고 아주 월등히 수익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1,080원에서 지금 1,190원 환차익이 기대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증권사에서 환차 이 문제에서 일부 대형 증권에서 원화베이스로 거래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그런 도가 있는데요. 이거 영어 이니셜을 얘기하면 또 이제 뒤쪽에서 방송하실 분이 또 굉장히 좀 저한테 아주 네. 뭐라 그럴까봐 제가 빼겠습니다. 근데 해외 증시를 거래할 때는 그 나라 통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강세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원달러 오니까 같은 주식에 국내 주식이 코스피가 2%, 다우존스 2%로 환율 올라간 만큼 환차익이 기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재테크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니 피버팅, 미국 중심으로 자리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자본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 이렇게 나타나서 조만간 달러 인덱스가 100 레벨대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신삼고의 마지막 달러 강세 부분이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신삼고 현상, 한국 증시의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물론 신상고 현상에서 사실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 증시에 유리한 측면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도 수출이 고기술, 품질 경쟁력, 기술 경쟁력,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경쟁력 때문에 나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수출을 주도하는 업종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수출의 증대 효과가 과거만큼 이렇게 높지 않다. 그러면 자 우리가 보면 금리 올라가, 그다음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올라가 하면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또 경제 입장에서는 신상고 현상이 나타나면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게 됐습니다.
이게 부정적인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금리를 올렸죠. 근데 이제 한겨울 보겠습니다. 어제 금리를 올렸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를 올리면 캐리자금 여건상 외국인 자본 들어와야 됩니다. 직전까지 외국인 자본 들어왔었죠. 근데 어제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하는 모습입니다는 코스피에서 940억, 코스닥에서 840억, 1,700억이 빠져나갔습니다. 어제죠. 코스피 지수가 떨어진, 삼성전자가 떨어진 배경이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하는 것을 금통위원분들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월가에서 보면 한국은 뭐냐 이렇게 신상고 나타날 때는 경제가 좀 어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가지에서 금리를 쭉 올리면 어떠냐면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한국 증시 매력도 관련해서 티핑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티핑 포인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과거 이론이 조금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네. 과거 이론이 이렇게 통하지 않다 그러죠. 몇몇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통화 정책은 뭐냐 K자 구조에서는 중하위 계층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중산층이 거쳐서 중하위 계층들이 차지하니까 이 중하위 계층들은 뭐냐면 대부분 다 꽉두개처럼 돼 있다. 금리를 조금 올리면 거리를 내몬다. 네. 이렇게 해서 방송을 하고 신문에 썼더니요. 한국은행의 부총재께서 이렇게 하시냐. 근데 통화 정책에서는 어디를 주관할겠느냐 하면 국민 대다수가 속해 있는 사람을 감안해서 예. K자형 구조가 있을 때는 지표만 보지 마시고 국민 대표 지수는 양극화일 때 우리 국민들의 국민을 대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간가계 함정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해외에 보면 극한경제라든가 3고, 5중고, 3C 이렇게 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부담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세금고 지수 올라가서 높게 나오죠. 금리 어제 올렸죠. 그다음에 물가는 지금 치밀고 있죠. 어느 상태에서 사실상 뭐냐. 또 물가도 있잖아요. 지금 공급축이지 않습니까? 공급축 물가죠. 공급축 물가인데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 잡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균형의 미학을 좀 강조하실 것을 꼭 좀 하겠습니다. 어쩌고 쏠림 현상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쏠림 현상이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균형의 미학 이것은 좀 꼭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 연휴로 휴정한 관계로 국내 증시에 대해서 신삼고, 삼시, 오중고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상황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